고려의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금방이라도 피냄새 섞인 비를 쏟아낼 듯한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 개경 근처 무림맹의 거대한 정문 앞은 이미 발목까지 차오른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그곳에서 배구는 해진 무복을 걸친 채 멍청한 표정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먹고 있었다. 지나가는 무사들은 그를 보며 더럽다는 듯 침을 뱉거나 괜히 어깨를 부딪히며 발길질을 해댔지만, 배구는 그저 해벌쭉하게 웃으며 헝클어진 머리를 긁적일 뿐이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서늘한 살기와 예리한 검기는 억센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감춰져 있었다. 무림맹의 정예 제자인 진태가 다가와 배군의 가슴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자 그는 맥없이 진흙바닥에 나뒹굴며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무사들이 배를 잡고 박장대소하며 저런 놈이 어떻게 우리 문파의 자벽부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다. 배구는 입가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며 여전히 바보 같은 웃음을 지은 채 해해 형님들 발길질이 오늘따라 참으로 묵직하십니다요. 제가 더 잘 닦아놓겠습니다요. 라고 비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진흙에 처박힌 그의 손가락은 땅속의 기운을 감지하며 무림맹 내부의 진동과 보법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다. 그때 정문 너머에서 수십 명의 호위무사를 거느린 무림맹주 독고룡이 황금색 가마를 타고 위엄있게 모습을 드러내자 사방에 정적이 흘렀다. 독고룡이 발산하는 강력한 내공의 압박은 쏟아지는 빗줄기마저 옆으로 휘어지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이었으며, 그의 눈빛은 마치 만물을 꿰뚫어보는 고고한 독수리와 같았다. 배구는 머리를 바닥에 바짝 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만복을 빌었지만 심장 박동만큼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독고룡의 파동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10년 전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키고 부모의 목을 쳤던 그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었으나 배군의 기는 죽은 나무처럼 고요했다. 독고룡은 잠시 가마를 멈추고 진흙탕 속에 엎드린 배군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는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주변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평범한 사람이라면 숨조차 쉬기 힘든 압력이 가해졌지만, 배구는 그저 추위에 떠는 강아지처럼 몸을 더 크게 덜덜 떨며 연기했다. 독고룡은 이내 흥미를 잃은 듯 혀를 차며 가마를 다시 움직이게 했고, 배구는 그가 지나간 뒤에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흙탕물에 젖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죽여야 할 모기 하나, 아니 수천 개가 넘는구나 라는 서늘한 독백이 입술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뱃속 깊은 곳에서 들끓었다. 장터 쪽에서 소란스러운 말방울 소리와 함께 무림맹으로 향하던 대규모 상단과 표국 일행이 급하게 정문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근처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표국의 수레를 습격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평화롭던 길목은 비명과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습격자들의 움직임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었으며 그들이 휘두르는 검강은 비오는 허공을 가르며 푸른 궤적을 남기고 표사들의 가슴을 사정없이 꿰뚫어 버렸다. 배구는 겁에 질린 척하며 수레 밑으로 기어 들어갔지만 그의 시선은 습격자들의 초식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뇌리에 새기고 있었다. 습격자 중 한 명이 수레 옆에서 울고 있던 어린아이를 향해 잔혹하게 검을 내리치려던 찰나 배구는 겁에 질려 허우적거리는 척하며 발밑에 돌멩이를 툭 찼다. 절묘하게 튕겨나간 돌멩이는 빗방울을 뚫고 날아가 자객의 손목 관절을 정확히 타격했고, 검 끝은 아이의 머리카락 한 끗 차이로 빗나가 허공을 갈랐다. 자객은 자신의 손목이 왜 갑자기 마비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하며 주위를 살폈지만 거기에는 그저 진흙탕에 얼굴을 쳐박고 울부짖는 바보 배군뿐이었다. 배군은 속으로 길을 운용하며 흙 위의 비전인 유민구식의 기초심법을 가동해 굳어있던 혈도를 잠시나마 소통시켰다. 무림맹의 호위무사들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자 습격자들은 신속하게 퇴각 신호를 보내며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려 사라졌다. 소란이 진정된 후 배군은 여전히 벌벌 떨며 일어나는 척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자객의 유소 하나를 재빠르게 소매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무림 문파의 물건이 아니라 고려 왕실의 은밀한 문양이 새겨진 흑우의 고유의 표식이었으며,
백운의 눈동자는 순간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물들었다. 10년 전 몰살당했다고 믿었던 동료들이나 혹은 자신을 배신했던 누군가가 아직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증거였기에 그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내렸다. 비가 그치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고개를 내밀 무렵 백운은 무림맹의 외곽 창고 구석에 앉아 소매에서 꺼낸 유소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손때가 묻은 유소에서는 그리운 아버지의 냄새와 함께 피할 수 없는 피의 운명이 진동하고 있었고 백운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했다. 지금까지는 바보로 살며 숨죽여 왔지만 이제는 칼을 갈아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한 그는 창고 벽에 숨겨둔 녹슨 검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검날은 무뎌져 있었으나 그 위에 맺힌 빗방울은 백운의 안광을 반사하며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어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전신에 퍼진 봉인된 기운을 억지로 끌어올려 검신에 주입하자 녹슨 표면이 미세하게 떨리며 검은 기류가 피어올랐다. 극심한 고통이 전신의 혈도를 찢는 듯 했지만 백운은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고 그 통증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다시금 바보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일이면 다시 무사들에게 멸시받고 침뱉음을 당하는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무림맹 전체를 불태워버릴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검을 휘두르는 그의 동작은 마치 유령의 춤사위처럼 소리 없이 허공을 갈랐고 잘려나간 빗줄기는 땅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버렸다. 백운은 창고 문틈으로 보이는 무림맹의 화려한 전각들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무기력한 모습으로 집단 위에 몸을 뉘었다. 멀리서 순찰하는 무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즉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척 연기하기 시작했고 그의 연기는 완벽해서 쥐 한 마리조차 의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품속에 숨겨진 유소는 여전히 차가운 열기를 내뿜으며 주인을 몰아세웠고 백운은 꿈속에서 다시금 불타오르던 고향의 집과 죽어가는 부모님의 비명을 들어야만 했다. 복수의 시간은 아직 멀었지만 그 서막은 이미 피의 냄새를 풍기며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스름한 달빛조차 들지 않는 무림맹의 후원 구석에 위치한 시신 안치소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백운은 낮에 보았던 자객들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며 가건물의 문을 열고 안으로 스며들듯 들어갔다. 시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혈향과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가장 온전해 보이는 시신의 상의를 조심스럽게 헤쳤다. 그곳에는 10년 전 그가 꿈속에서도 잊지 못했던 흑우위의 상징인 검은 깃털 문양이 희미하게 낙인 찍혀 있었고 그의 손끝은 분노와 슬픔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객들의 상처를 하나하나 훑어내려가던 백운은 그들의 검법이 과거 자신과 함께 훈련받았던 동료들의 초식과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목줄기를 단번에 끊어버린 자상은 비명조차 지를 틈을 주지 않는 흑우위 특유의 일격필살 형태였으며 이는 내부의 배신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정교함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객의 품속을 뒤져보았으나 그 어디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없었고 오직 차가운 금속성 한기만이 그의 손가락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으나 그들이 남긴 검훈은 백운에게 과거의 악몽을 다시금 일깨우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게 만들었다. 그때 뒤쪽에서 지독한 술 냄새와 함께 낡은 신발이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려와 백운은 즉시 몸을 낮추고 바보 같은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인물은 무림맹에서 가장 천대받는 늙은이이자 마구간에서 잠을 자며 술로 소일하는 마노인이었으며 그는 커다란 수로리병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 마노인은 취기 어린 눈으로 백운을 쳐다보더니 낄낄거리며 이봐 젊은이 죽은 놈들 옷자락 헤쳐서 뭐 하나 얻을 게 있다고 그리 열심히인가 라고 물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백운은 당황한 척하며 손을 내저으며 시신이 무서워서 확인해 보려 했다는 핑계를 대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다. 마 노인은 백운의 어설픈 연기를 보고도 아무런 대꾸 없이 호리병의 마개를 열어 한 모금 크게 들이켜고는 지독한 냄새가 나는 액체를 백운의 코앞으로 들이밀었다.
호리병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일반적인 술과는 달리 수십 가지의 독초와 약재가 뒤섞인 듯한 기괴한 농도를 띠고 있어 백운의 본능적인 경각심을 자극했다. 마 노인은 다시 한번 낄낄거리며 마셔라. 이것은 술이 아니라 내 썩어가는 명주를 억지로 이어붙여줄 유일한 비약이다. 라고 말하며 백운의 뒷덜미를 억센 손길로 움켜쥐었다. 그 손길은 평범한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악의 힘을 담고 있어 백운은 순간적으로 반격할 뻔했다. 백운은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억지로 술을 받아 마셨으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액체는 마치 끓는 쇳물처럼 그의 식도와 위장을 태워버릴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전신의 혈도가 팽창하며 봉인되어 있던 내공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백운은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지만 마노이는 그 모습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술 속에 포함된 강력한 양력이 그의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절맥의 봉인을 건드리기 시작하자 백운의 눈앞에는 붉은 불꽃이 튀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내공을 운용하여 폭주하는 기운을 억누르려 했으나 마 노인의 손이 그의 등줄기를 짚자 기운이 정렬되기 시작했다. 마 노인이 짚은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온 서늘한 기운은 용광로처럼 들끓던 백운의 내력을 순식간에 진정시키며 흩어진 기운들을 단전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백운은 이 노인이 평범한 술꾼이 아니라 전설 속에서나 전해지던 독과 의술의 통달한 기인임을 직감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호흡을 가다듬었다. 한참 동안 기운의 파동이 이어진 후에야 백운은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검은색의 탁한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나와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다. 마노이는 만족스러운 듯 호리병을 다시 챙기며 내 놈의 몸속에서 요동치는 그 흉물스러운 봉인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라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의 물음에 백운은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차가운 눈빛으로 변하여 그를 쏘아보며 자신의 정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기 시작했다. 창고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백운의 손은 어느새 허리춤에 숨겨둔 단검의 손잡이를 향하고 있었지만 마노이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술만 들이켰다. 마노이는 허공을 응시하며 10년 전 개경에서 벌어진 그 피바람 속에서 살아남은 핏줄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을 줄은 몰랐구나 라고 씁쓸하게 덧붙였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백운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히며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백운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당신은 누구이며 왜 나를 돕는 것인가? 라고 물으며 일촉즉발의 살기를 뿜어냈으나 마노이는 그저 코방귀를 뀌며 술병을 흔들어 보였다. 노인은 자신이 과거 왕실의 시이였으나 권력 다툼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 무림맹의 마구간지기로 흘러들어오게 된 사연을 짧게 언급하며 백운의 가문과는 깊은 인연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백운이 익히고 있는 유민구식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봉인 상태로는 독고룡의 옷자락조차 건드리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독설을 내뱉었다. 백운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사겼으나 노인의 말이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마 노인은 다시 한번 수로리병을 내밀며 앞으로 매일 밤 이곳으로 와서 자신이 제조한 독주를 마시고 내공을 정화하지 않으면 3년 안에 맥이 터져 죽을 것이라 경고했다. 백운은 노인의 제안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나 지금의 처지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노인이 건넨 술병을 다시 받아들고 단숨에 남은 액체를 들이켰으며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강력한 한기가 전신을 감싸며 뼈마디를 깎아내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하지만 그 통증 너머로 아주 미세하게나마 봉인이 헐거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백운은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 노인은 자리를 일어서며 백운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다시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며 그의 뒷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고독한 거인처럼 보였다. 백운은 홀로 남겨진 안치소에서 시신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피비린내 나는 여정이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는
흑우 위의 표식을 손에 꽉 쥐고 반드시 독고룡의 목을 베어 부모님의 영전에 바치겠노라 맹세하며 조용히 안치소를 빠져나와 자신의 거처인 낡은 창고로 향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으나 백운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은 그 한기를 녹여버릴 만큼 뜨겁고 강렬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안치소를 나온 백운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눈길이 있음을 감지하고 다시금 어깨를 늘어뜨리며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뱉으며 멍청한 자벽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잡초를 밟으며 속으로 유민구식의 구결을 되새겼고 마노인이 가르쳐준 기운의 흐름을 따라 내공을 천천히 순환시키며 감각을 예리하게 세웠다. 무림맹의 거대한 담장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등불들은 그에게 있어 정복해야 할 목표이자 부수어야 할 가식의 상징이었으며 그는 어둠과 하나가 되어 소리 없이 움직였다. 복수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었지만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에는 10년간 쌓아온 원한의 무게가 실려지면을 미세하게 진동시키고 있었다. 마 노인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했으나 백운은 그가 건넨 약술이 자신의 부서진 경맥을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기에 일단은 그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창고에 도착해 집단 위에 몸을 눕히고 눈을 감았으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독고룡의 검로와 오늘 보았던 자객들의 초식이 엉켜 복잡한 형상을 만들어내며 잠을 방해했다. 백운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고 어느덧 새벽녘의 차가운 기운이 창고 틈새로 스며들어와 그의 뺨을 스칠 때쯤에야 간신히 짧은 단잠에 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어 아주 작은 소음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내일의 실현을 준비하고 있었다. 무림맹의 대연 회장은 화려한 비단 소리와 가야금 가락이 뒤섞여 마치 무릉도원을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사치스러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백운의 귀에는 그 아름다운 선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이 부딪히는 금소금과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자객들의 은밀한 발소리가 천둥소리처럼 거대하게 들려왔다. 그는 무거운 청동 술동이를 어깨에 메고 연 회장 입구를 지키며 들어오는 손님들의 옷차림과 무기를 하나하나 살폈고 특히 그들의 손가락에 박힌 굳은 살을 통해 주력 무공의 특성을 파악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술에 취한 한 청년 무사가 백운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했고 백운은 기다렸다는 듯 꼴사나운 모습으로 바닥을 뒹굴었다. 청년은 배를 잡고 웃으며 이 멍청한 놈아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느냐. 무림맹의 격을 떨어뜨리는 쓰레기 같은 놈이라며 백운의 머리에 술을 끼얹었다. 백운은 차가운 술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서늘한 살기를 갈무리했고 입으로는 연신 잘못했다며 손을 비비며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주변의 무사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도 말리지 않은 채 오히려 즐거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박수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독고룡의 딸인 독고설은 그 광경을 무심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으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름 모를 우울함과 주변의 가식적인 풍경에 대한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정략 결혼의 도구로 전락할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연 회장의 소란스러움이 그저 소음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백운은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순간적으로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지만 즉시 눈동자의 초점을 흐트러뜨리며 다시금 어수룩한 바보의 얼굴로 돌아가 바닥에 떨어진 고기, 조각을 주워 먹는 심혈을 했다. 독고설은 그런 백운을 보며 짧게 혀를 차고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갑자기 연 회장의 촛불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정체 모를 한기가 스며들자 흥겨웠던 악사들의 연주가 멈추고 사방에 기묘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다. 천장의 석가래 사이에서 검은 연기처럼 내려온 혈연각의 자객들이 소리 없이 착지하며 화려한 비단 커튼을 단숨에 찢어버리자 비명소리가 공간을 찢으며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혈연각이다. 모두 무기를 들어라 라는 호위무사의 외침이 들리기도 전에 이미 몇몇 무사들의 목에서는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며 금색 대리석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화려한 잔치판에서 생지옥으로 변모하여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다.
자객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독고룡이 앉아있는 상좌를 향해 쇄도했고 그 과정에서 방해되는 무사들을 가차없이 베어 넘기며 전진했다. 독고룡은 당황하지 않고 잔을 내려놓으며 강력한 권풍을 내질러 다가오는 자객 2명의 가슴을 함몰시켰지만 습격자들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배구는 겁에 질려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척하면서도 자객들의 보법과 공격 경로를 면밀히 관찰하며 자신이 개입해야 할 최적의 시점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는 마 노인에게 받은 약술의 기운이 미세하게 감돌며 봉인된 내공을 자극하고 있었다. 혼란을 틈타 자객 한 명이 독고설의 등 뒤로 은밀하게 접근하여 독이 발린 비수를 내리꽂으려 했으나 그녀는 미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배구는 비명을 지르며 엎어지는 척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청동 쟁반을 자객의 발등을 향해 절묘한 각도로 던져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아이고 나 죽네,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며 허우적거리는 배군의 동작은 겉보기엔 그저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유민구식의 제일식인 영살의 기운이 실려 있었다. 쟁반은 자객의 발목을 가격했고 자객은 고통에 움찔하며 비수의 궤적을 잃고 허공을 가르고 말았다. 배군은 멈추지 않고 미끄러지듯 독고설의 다리를 붙잡으며 그녀를 바닥으로 끌어내렸고 덕분에 그녀는 두 번째 자객이 휘두른 검강을 간발의 차이로 피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껴안고 바닥을 뒹굴며 마치 우연인 것처럼 자객의 사각지대로 몸을 숨겼으며 그 와중에 자신의 팔꿈치로 자객의 명치를 타격해 숨통을 끊어버렸다. 독고설은 배군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안정감과 강인한 근육의 떨림에 의구심을 느꼈지만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기에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배군은 그녀의 귀에 대고 죽은 척 하세요, 아가씨 라고 속삭이며 자객의 시신 밑으로 그녀를 밀어 넣었다. 독고룡은 딸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분노하여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가공할 만한 위력의 장풍을 쏟아내며 자객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그의 무공은 무림맹주라는 명성에 걸맞게 장엄하고 파괴적이었으나 배군의 눈에는 독고룡의 초식에 숨겨진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 배군은 속으로 비웃으며 독고룡이 자객들을 상대하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기운을 갈무리하고 다시금 겁쟁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구석진 곳에 처박혔다. 자객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지 독연탄을 터뜨리며 연기 속으로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연회장에는 고요만이 남았다. 연기가 거치고 호위 무사들이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하자 독고룡은 딸을 찾아 연회장을 훑었고 시신 더미 사이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배군과 독고설을 발견했다. 독고설은 배군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려 했으나 배군이 다시 멍청하게 웃으며 손가락을 빠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독고룡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배군에게 다가와 그의 전신을 살폈고 특히 그가 던졌던 청동 쟁반이 자객의 발목뼈를 산산조각 낸 것을 발견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멍청한 놈이 운 하나는 좋구나. 하지만 이 쟁반의 위력은 예사롭지 않다. 라며 그는 배군의 턱을 들어 올렸다. 배군은 침을 흘리며 헤헤 쟁반이 날아갔어요.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쟁반이 날아갔어요. 라고 횡설수설하며 독고룡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연기했다. 독고룡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배군의 몸에서 어떠한 내공의 흐름도 느껴지지 않자 그저 우연히 겹친 결과라고 결론 지으면서도 찝찝한 기분을 지우지 못했다. 그는 호위 대장에게 명하여 자객들의 시신을 철저히 조사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배군이 은밀하게 타격해 죽인 자객의 시신이 독고룡의 발치로 옮겨졌다. 배군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독고룡이 자객의 명치에 남은 미세한 지력을 발견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바닥만 바라보았다. 독고룡은 자객의 시신을 뒤집어 상처를 확인하더니 순간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시신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았다. 겉으로는 아무런 외상이 없었으나 자객의 내장은 정교한 힘에 의해 가루처럼 으스러져 있었으며 이는 극도의 정순한 내공이 아니면 불가능한 솜씨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 자리에 자신과 버금가는 고수가 숨어 있었음을 직감하고 소름 끼치는 살기를 뿜어냈으나
백운은 여전히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독고룡의 시선이 백운의 뒷모습에 머물자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연회장의 공기는 다시금 무겁게 내려앉아 숨조차 쉬기 힘든 압박감을 만들어냈다. 백운은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을 견디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으나 겉으로는 여전히 바보처럼 웅얼거리며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다. 그는 만약 정체가 들통난다면 이 자리에서 독고룡과 결사전을 벌여야 한다는 각오로 단전의 기운을 한 곳으로 모아 폭발시킬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독고룡은 이내 시선을 돌려 호위 무사들에게 성난 목소리로 경계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으며 호통을 쳤고 덕분에 백운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언젠가 이 화려한 연회장을 독고룡의 피로 물들이겠다고 다짐하며 천천히 자리를 일어났다. 독고설은 멀어져가는 백운의 뒷모습을 보며 아까 품 안에서 느꼈던 그 서늘하고도 강렬한 눈빛을 떠올렸고 그가 정말 바보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구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으나 무림맹의 엄격한 규율과 아버지의 감시 때문에 감히 말을 걸지 못하고 그저 가슴만 두근거렸다. 백운은 연회장을 빠져나와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소매 속에 숨겨둔 자객의 비수를 만져보았고 그 비수에는 혈연각이 아닌 또 다른 문양이 새겨져 있음을 발견했다. 복수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구르기 시작했고 백운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었다. 고통은 언제나 인간에게 가장 정직한 스승이라는 사실을 백운은 10년의 세월 동안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다. 이른 새벽의 무림맹 연무장은 자욱한 안개와 함께 소름 끼치는 한기가 감돌고 있었으며 백운은 무릎을 꿇은 채 차가운 바닥의 냉기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무림맹주 독고룡은 연무장 상좌에 앉아 무심한 눈빛으로 백운을 내려다보며 그가 지난 연회에서 보여준 의심스러운 행동들에 대해 다시금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호위대장 휘에게 눈짓을 보내어 이 바보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하라는 무언의 명령을 내렸고 연무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호위대장 휘는 독고룡의 의중을 읽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백운의 앞으로 다가와 묵직한 철편을 바닥에 질질 끌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백운은 겁에 질린 척 몸을 웅크리며 아이고, 대장님, 제가 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십니까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비굴하게 애원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휘의 보법과 근육의 움직임을 계산하며 다가올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최적의 각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휘는 대답 대신 거친 발길질로 백운의 옆구리를 강타하며 본격적인 고문을 시작했고 백운의 몸은 힘없이 진흙바닥 위를 굴렀다. 무자비한 매질이 이어지자 백운의 입가에서는 비릿한 선혈이 흘러나왔고 그의 해진 무복은 순식간에 붉은 핏물로 젖어들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내공을 운용하여 몸을 보호하고 싶었으나 독고룡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의 모든 기혈 흐름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인내했다. 뼈가 어긋나고 근육이 찢어지는 극심한 통증이 전신을 엄습했지만 백운은 그저 멍청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구는 연기에 몰입하여 독고룡의 의심을 지우려 애썼다. 휘는 백운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에 코방귀를 뀌며 철편을 높이 들어올려 다시금 백운의 등줄기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바로 그 순간 백운의 귓가에 노인의 나른하면서도 묵직한 전음인밀이 들려오며 그의 흐트러진 정신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멍청한 놈아, 들어오는 타격의 힘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힘을 빌려 내 놈에 막힌 네 번째 혈도를 뚫어라. 라는 노인의 목소리는 구원의 동아줄과 같았다. 백운은 노인의 가르침에 따라 휘의 철편이 내려오는 찰나에 미세하게 몸을 비틀어 타격의 충격이 자신의 단전 부근에 봉인된 지점으로 정확히 전달되도록 유도했다. 철편이 등에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백운의 체내에서는 억눌려 있던 기운이 요동치기 시작하며 엄청난 압박감이 전신을 감쌌다. 휘의 공격은 갈수록 거세졌고 연무장 바닥은 백운이 흘린 피로 미끄러울 정도가 되었으나 독고룡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백운은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마 노인이 지시한 기운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집중하며 외부에서 가해지는 타격의 압력을 하나로 모았다. 거대한 망치로 정을 때려 바위를 부수는 것처럼 휘의 무식한 힘은 오히려 백운의 견고했던 봉인을 조금씩 균열내는 정교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고통을 쾌락으로 승화시키려는 듯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유민구식의 신법을 미친 듯이 암송하며 내부의 기운을 한 곳으로 응축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고 백운은 이미 사람의 형상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진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휘는 독고룡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맹주님, 이놈은 정말 아무런 내공도 없는 바보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 매질에 기혈이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독고룡은 그제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백운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듯 차갑게 등을 돌려 연무장을 빠져나갔다. 백운은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가느다란 숨을 내뱉었으나 그의 내면에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독고룡과 무사들이 모두 사라진 적막한 연무장에 마 노인이 어디선가 나타나 백운의 곁으로 다가오더니 혀를 차며 그의 상태를 살폈다. 노인은 백운의 등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운을 불어넣으며 미련한 놈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이제 내 놈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보아라 라고 낮게 읊조렸다. 백운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초점 없는 바보의 것이 아니라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칠흑 같은 어둠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의 몸 주변으로는 보이지 않는 기류가 소용돌이치며 바닥에 고여있던 핏물들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허공으로 떠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백운은 부서진 뼈가 스스로 맞춰지는 섬뜩한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의 전신에서는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는 듯한 강력한 압도감이 뿜어져 나왔다. 마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비로소 유민구식의 진정한 기초가 세워졌으니 앞으로 닥칠 시련은 더욱 가혹할 것이라 경고했다. 백운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봉인이 풀린 네 번째 혈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폭발적인 힘을 만끽했고 그의 안광은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연무장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나운 사냥개 한 마리는 백운의 변화된 기운에 겁을 집어먹고 짖지도 못한 채 깽깽거리며 도망쳤다. 백운의 가슴 속에서 10년간 억눌려 왔던 사리가 고개를 들며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식혔고 그는 멀리 보이는 독고룡의 처소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껏 바보로 살며 받아온 수치와 고통은 오늘을 위한 밑거름이었으며 그는 자신이 걸어갈 피의 길에 대해 단 한 점의 후회도 남기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마노이는 백운의 어깨를 툭 치며 다시금 평범한 자벽부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고 백운은 순식간에 기운을 갈무리하며 다시 구부정한 허리와 멍청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뱃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 포효하고 있었고 무림맹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향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날이 밝아오자 백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무장의 핏자국을 닦아내며 다시금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일상으로 복구했다. 하지만 그를 비웃던 무사들은 백운의 옆을 지나칠 때마다 알 수 없는 오한을 느끼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일부 예민한 고수들은 본능적으로 검자루를 꽉 쥐었다. 백운은 그들의 반응을 즐기며 속으로 다음 단계를 구상했고 독고룡이 아끼는 보물들이 숨겨진 비밀, 창고의 열쇠를 어떻게 손에 넣을지 치밀하게 계획했다. 복수의 서막은 이제 가장 잔혹한 형태로 전개될 준비를 마쳤으며 백운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죽음의 향기를 풍기며 무림맹 깊숙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백운은 창고로 돌아와 마노인이 남긴 마지막 조언을 되새기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는 유민구식의 5번째 초식이 희미하게 형상화되고 있었다. 그는 타격으로 얻은 상처를 오히려 내공수련의 자양분으로 삼아 경맥을 더욱 넓히고 견고하게 다졌으며 이 과정에서 겪는 고통마저도 무감각해지는 경지에 도달했다. 그의 피부 위로는 검은색의 기운이 문신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며 이는 그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수라의 길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징조였다. 밖에서는 다시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배구는 그 빗소리에 맞춰 자신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며 내일의 더 큰 폭풍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배구는 무린맹의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연무장 뒤편의 숲으로 향해 그곳에 숨겨둔 자신의 진정한 검인 흑월을 꺼내 들었다. 검신은 주인의 변화된 기운에 반응하듯 은은한 검은 광채를 내뿜으며 공명했고, 배구는 가볍게 검을 휘둘러 눈앞의 거대한 바위를 소리 없이 두 동강 내버렸다. 단 한 번의 움직임이었으나 그 속에는 산을 가르고 바다를 메울 듯한 파괴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고, 배구는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며 검을 다시 갈무리했다. 이제 준비는 끝났고 남은 것은 적들의 숨통을 하나씩 끊어버리는 일뿐이었으며, 배군의 눈동자 속에서는 이미 붉은 피의 비가 내리고 있는 듯했다. 무린맹주 독고룡이 아끼던 명마 천둥이 갑작스러운 병사로 숨을 거두자 맹 내부는 상갓집 같은 분위기로 가라앉았으며, 배군은 그 거대한 사체를 처리하라는 특명을 받고 마구간으로 향했다. 시신에서 풍겨오는 역한 냄새와 굳어버린 핏덩이들이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지만 배군은 코를 훌쩍이며 "아이고, 이 귀한 짐승이 왜 이렇게 가버렸대요. 나 같은 놈이나 죽지." 라며 짐짓 슬픈 척 넙죽 엎드려 통곡하는 신뢰를 했다. 주변의 마부들은 그런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어서 시체를 수레에 싣고 뒷산으로 가서 묻으라고 발길질을 하며 재촉했다. 배군은 거대한 말의 사체를 수레에 싣고 무린맹 외곽의 황량한 언덕으로 향하며 주변에 자신을 감시하는 눈길이 없는지 예민하게 감각을 세워 사방을 탐색했다. 독고룡은 이 말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자신의 기운과 공명하던 영물이라 믿었기에 특별한 장례 절차를 원했고, 배군은 그 과정에서 사체의 배를 갈라 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얻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숲 깊숙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멍청한 표정을 지우고 품속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어 말의 복부를 숙련된 솜씨로 절개하기 시작했다. 비릿한 혈향이 진동하는 가운데 배군의 손은 거침없이 내장 사이를 파고들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피칠갑이 된 손으로 위장 부근을 더듬던 배군의 손가락 끝에 딱딱하고 이질적인 감촉이 걸렸고,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끄집어내어 겉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냈다. 그것은 두꺼운 밀랍으로 겹겹이 봉인된 작은 가죽 주머니였으며 10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말의 먹이에 섞어 숨겼던 가문의 비전이 담긴 최후의 열쇠였다. 독고룡은 이 말이 죽을 때까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민구식의 마지막 초식들이 자신의 발밑에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배군을 이용해 이를 처리하려 했던 것이다. 배군은 전율하는 가슴을 억누르며 주머니를 열어 그 안에 담긴 낡은 비단지를 확인했다. 비단지 위에는 흙 위의 비전 무공인 유민구식의 제5식부터 제7식까지의 구결과 초식도가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으며, 그 위로 흐르는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배군의 눈동자를 파고들었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아버님께서 목숨과 맞바꾸어 지켜내신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 라고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비단지의 내용을 순식간에 뇌리에 새긴 뒤 혹시 모를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것을 입에 넣어 씹어 삼키며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했다. 이제 그의 몸 자체가 살아있는 비급이 되었으며 복수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사체를 대충 매장하고 무린맹으로 돌아온 배군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맹의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대나무 숲으로 몸을 날려 은밀하게 이동했다. 이곳은 평소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 때문에 무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으며, 울창한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는 배군의 기척을 숨겨주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대나무 잎들은 서로 부딪히며 마치 수천 개의 서슬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식혔다. 배군은 그 숲의 한가운데 서서 유민구식의 5번째 초식인 영살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제5식 영살은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는 것을 넘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찰나의 순간에 적의 심장을 꿰뚫는 가공할 만한 암살 기술로 고도의 집중력과 내공 운용이 필요했다. 배군은 마 노인에게 배운 정화된 내공을 전신의 혈도로 퍼뜨리며 자신의 길을 대나무 숲의 흔들림과 동기화시켰고, 그의 신형은 달빛 아래에서 희미해지더니
이내 자취를 감추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나무 잎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찰나 백운의 검은 광채가 허공을 갈랐고 떨어지던 수십 장의 잎사귀들은 소리도 없이 두 동강나 바닥에 내려앉았다. 검기가 스쳐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서늘한 한기만이 남았다. 연습이 거듭될수록 백운의 움직임은 더욱 정교해졌으며 그는 이제 그림자 자체가 되어 숲속을 누비는 경지에 도달하여 인위적인 소음을 전혀 내지 않고도 거대한 대나무를 베어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유민구식의 고단계 초식을 사용할수록 그의 가슴 속에서는 제어하기 힘든 파괴적인 살기가 치밀어 올랐고 그는 이를 억누르기 위해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정신을 집중했다. 아직은 아니다. 이 힘에 잡아먹히면 독고룡을 죽이기도 전에 내 자신이 괴물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다짐하며 그는 차오르는 수라의 기운을 강제로 단전 깊숙한 곳에 가두었다. 고통이 전신을 훑었으나 그의 안광은 더욱 맑아졌다. 새벽녘이 가까워지자 백운의 전신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의 신형은 오히려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워졌으며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숲속의 짐승들마저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살의 극애를 시험하기 위해 가장 굵은 대나무를 향해 검을 휘둘렀고 이번에는 검신이 대나무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미세한 바람이 불자 거대한 대나무는 비스듬히 잘려나가며 바닥으로 추락했고 절단면은 마치 거울처럼 매끄럽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기운이 형체를 넘어선 진정한 일격필살의 경지였다. 백운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검을 갈무리하고 다시금 어깨를 늘어뜨린 채 멍청한 자벽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대나무 숲을 빠져나와 자신의 거처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순찰 무사들은 백운을 향해 발질질을 하며 밤늦게 어디를 돌아다니느냐고 소리쳤지만 백운은 헤헤 배가 고파서 산딸기라도 찾으러 갔었지요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무사들은 그에게서 진동하는 흙냄새와 풀냄새를 맡고는 그저 비웃으며 지나갔지만 백운의 소매 속에서 살짝 드러난 손가락 끝에는 여전히 서늘한 검기가 머물러 있었다. 창고에 돌아온 그는 집단에 누워 오늘 익힌 영살의 감각을 되새기며 독고룡의 침소까지 이어지는 최단 경로와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머릿속으로 수만 번 시뮬레이션했다. 비급에서 본 마지막 제7식의 구결은 아직 완벽히 이해되지 않았으나 제5식 영살만으로도 무림맹의 정예 고수 10명 정도는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복수의 시간이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음을 느꼈고 어둠 속에서 홀로 조용히 칼날을 갈았다. 창밖에는 대나무 숲을 흔들던 바람이 잦아들며 기묘한 고요가 내려앉았고 그것은 폭풍 전야의 정적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백운은 평소처럼 마구간을 청소하고 말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고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었다. 독고룡은 아끼던 말이 죽은 슬픔 때문인지 며칠째 대전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무림맹 내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며 정파와 사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다. 백운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임을 직감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고 마노이는 멀리서 그런 백운을 지켜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피해 동맹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독고룡은 결국 말의 장례가 끝난 후 백운을 불러 수고했다는 의미로 은자 몇 푼을 던져주었으나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백운을 향한 잠재적인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백운은 은자를 받으며 바닥에 넙죽 절을 하고는 맹주님 만세 만만세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요 라고 크게 외치며 충성을 맹세하는 척했다. 독고룡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지만 그가 남긴 발자국 소리는 이미 백운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암살의 박자로 변환되고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으며 백운은 자신이 익힌 영살의 첫 번째 희생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무림맹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 대신 붉은 불꽃과 처절한 비명소리로 가득 찼으며 혈영각의 자객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성벽을 넘어와 무차별적인 학살을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하급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며 도망칠 곳을 찾는 사이 무림맹주 독고룡은 냉혹한 표정으로 상좌에 앉아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문파를 위해 목숨을 바칠 기회는 지금뿐이다. 전방으로 나가 적들의 검을 몸으로 막아 방어선을 구축하라 라고 소리치며 무기력한 자벽부들과 외문 제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다. 배구는 혼란스러운 소란 속에서 낡은 칼자루를 꽉 쥐고 비굴한 표정 뒤로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전장으로 끌려나갔다. 밀려드는 자객들의 서슬퍼런 칼날이 동료들의 가슴을 꿰뚫고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광경을 보며 배구는 전신의 혈도가 분노로 인해 뒤틀리는 고통을 느꼈다. 평소 자신에게 밥을 나눠주던 늙은 주방장마저 자객의 칼에 목숨을 잃자 배군의 눈동자 속에서는 10년간 억눌러왔던 흑우의 본능이 깨어나며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식히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바보처럼 웃으며 목숨을 구걸할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고 단전 깊숙한 곳에 가두어 두었던 유민구식의 폭발적인 기운을 전신의 경맥으로 거침없이 쏟아내며 뒤틀린 자세를 바로잡았다. 배군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살기는 순식간에 주변의 화마를 잠재울 정도로 강력했으며 그의 뒤어깨를 붙잡고 있던 호위무사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배군은 천천히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었으며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초점 없는 바보의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을 도륙한 수라의 안광을 띠며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녹슨 검을 천천히 뽑아들었고 검신이 칼집을 빠져나오며 내는 금소금은 마치 지옥의 망자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연무장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자객 10명이 배군의 기이한 변화를 감지하고 일제히 그를 향해 쇄도하며 각기 다른 각도에서 치명적인 검광을 쏟아냈지만 배군의 신형은 이미 그림자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유민구식의 제육식인 혈영보를 전개한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쫓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교했으며 찰나의 순간에 자객들의 목덜미에는 차가운 금속성 한기가 스쳐 지나갔다. 단 한 번의 회전과 함께 배군의 녹슨 검은 붉은 궤적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고 뒤이어 10명의 고수들은 자신의 목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절명했다. 바닥에 고인 핏물 위로 배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자 도망치던 무사들과 추격하던 자객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멈춰서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배군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검끝을 지면에 낮게 깔고 한 걸음씩 독고룡이 있는 대전을 향해 걸어갔으며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대리석 바닥은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굉음을 툭 내뿜었다. 주변을 에워싸던 혈영각의 정예 암살자들은 본능적인 생존 본능에 사로잡혀 감히 그에게 덤벼들지 못한 채 뒷걸음질을 쳤고 전장에는 오직 배군의 규칙적인 호흡 소리만이 무겁게 감돌았다. 독고룡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안색이 창백하게 질려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배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과거 자신이 멸문시켰던 흑우 위의 수장과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마 내 놈이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 쥐새끼란 말이냐.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내 눈을 속이고 이곳에서 숨어 지낼 수 있었단 말이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내공을 끌어올렸다. 배군은 대답 대신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얼굴에 묻은 피를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고는 10년간 연기해왔던 멍청한 말투를 버리고 본래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를 내뱉었다. 대전 안의 공기는 배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진공 상태처럼 고요해졌으며 독고룡의 호위 무사들은 그 위압감에 눌려 검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배군은 천천히 검을 들어 독고룡의 심장을 가리키며 연기는 이제 끝났다. 사수께서 내 부모님의 목을 쳤던 그날부터 나는 단 하루도 당신의 숨통을 끊는 상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라고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뼈를 깎는 원한과 함께 절대적인 강자의 여유가 실려 있었으며 이는 대전 전체를 무너뜨릴 듯한 거대한 파동으로 변하여 독고룡의 기세를 압살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대전 천장이 무너지며 관군을 이끌고 나타난 조정의 검객들이 배군을 포위하려 했으나 배군은 검을 가볍게 한 번 휘두르는 것만으로 그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해버렸다.
유민구식의 진정한 위력은 이제야 비로소 세상 밖으로 드러났으며 백운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검기의 장막이 형성되어 그 누구의 침범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 영역이 만들어졌다. 그는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한낱 먼지처럼 취급하며 오직 독고룡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묵직한 발걸음을 옮겼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공포와 경외감만이 남겨졌다. 독고룡은 최후의 수단으로 금지된 비술인 혈마공을 전개하여 전신의 근육을 부풀리고 붉은 기운을 내뿜으며 백운에게 달려들었으나 백운의 눈에는 그의 초식이 느릿한 달팽이의 움직임처럼 보일 뿐이었다. 백운은 몸을 살짝 비틀어 독고룡의 필살 일격을 가볍게 흘려보낸 뒤 검자루로 그의 명치를 강하게 타격하여 기혈을 뒤틀어 버렸으며 독고룡은 비참하게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10년 전 천하를 호령하던 무림맹주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 마리의 가련한 짐승만이 그곳에 남아 처절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백운은 쓰러진 독고룡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강제로 고개를 들게 하여 자신의 불타는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귓가에 저승사자의 속삭임보다 더 차가운 경고를 남겼다. 쉽게 죽을 생각은 마라. 내 놈이 우리 가문에 저지른 죄악은 단 한 번의 칼질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직접 지옥의 끝까지 동행해주마 라고 말하는 백운의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다. 대전 밖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치솟고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이 공간만큼은 시간마저 멈춘 듯한 기묘한 정적 속에서 복수의 의식만이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독고설은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믿어왔던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과거와 평소 바보라고 생각했던 백운의 진정한 모습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백운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과 아버지가 지은 죄의 무게 사이에서 갈등했으나 이미 백운의 기세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기에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백운은 독고설의 시선을 잠시 느꼈으나 망설임 없이 검을 다시 고쳐 잡으며 복수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독고룡의 가슴 위로 서늘한 칼날을 천천히 내리누르기 시작했다. 죽음의 공포가 독고룡의 전신을 지배하고 그의 눈동자가 경련하며 뒤집히기 시작할 무렵 대전 외부에서 정체 모를 강력한 기운이 폭발하며 백운의 검노를 방해하는 거대한 충격파가 날아들었다. 백운은 본능적으로 검을 회수하여 방어 자세를 취했으나 충격파의 위력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그의 신형조차 몇 걸음 뒤로 밀려나게 만들 정도로 거세고 날카로웠다.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나타난 의문의 인물은 백운의 가문에 전해지던 또 다른 비밀과 연결된 존재였으며 그의 등장은 복수의 끝이 아닌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백운은 먼지 사이로 보이는 인물의 실루엣을 확인하자마자 심장이 돋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며 그의 손에 쥐어진 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 것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숨겨진 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새롭게 나타난 자는 백운이 그토록 증오하던 독고룡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얽힌 인물이었고 그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백운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연무장에 가득 찼던 핏물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듯 기괴한 형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고 백운은 자신이 걸어온 복수의 길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음을 직감하며 검을 다시 고쳐쥐었다. 자욱한 먼지 구름을 뚫고 나타난 인물의 정체는 10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백운의 사부이자 흑우 위의 총관이었던 연무극이었으며 그의 등장으로 대전의 공기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연무극은 차가운 눈빛으로 제자였던 백운을 바라보며 독고룡의 배신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은 황실의 권력 다툼과 흑우 위의 숙청이 이미 예정된 비극이었다는 사실을 잔인하게 읊조렸다. 백운은 믿었던 스승이 살아있었다는 기쁨보다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고 10년간 방치했던 그 잔혹한 의도에 치를 떨며 검을 고쳐 쥐고 무너져가는 대전의 중심에서 포효하듯 기운을 끌어올렸다. 스승님, 아니, 연무극, 당신마저 나를 속이고 이 모든 피의 연극을 기획했단 말인가? 내 부모님의 죽음이 당신의 계산 속에 있었다면 나는 오늘 당신마저 베어 넘기고 지옥으로 가겠다 라고
배구는 피 맺힌 목소리로 일갈하며 전신을 흑색, 살기로 뒤덮었다. 연무극은 대답 대신 가벼운 손짓으로 독고룡을 자신의 뒤로 밀쳐내고는 등에 메고 있던 거대한 흑철검을 뽑아들었으며 그 위압감은 이미 인간의 경지를 아득히 초월해 있었다. 대전의 천장은 두 고수의 기운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파동을 견디지 못하고 거대한 바위 파편들을 쏟아내며 비명 지르듯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배구는 유민구식의 제7식인 유민무국을 전개하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갉아먹는 수라의 기운을 무한정으로 허용하며 이성의 끈을 서서히 놓아버리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 그의 안광은 이제 붉은색을 넘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물들었고 피부의 혈관들은 검은색으로 부풀어 올라 기괴한 문양을 그리며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꿈틀거렸다. 주변의 공기는 절대 0도의 한기로 얼어붙었으며 바닥에 흩뿌려진 선혈들은 배군의 기운을 따라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 날카로운 혈침으로 변해 연무극의 전신을 향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연무극은 배군의 폭주하는 힘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 흑철검을 휘둘러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혈침들을 단숨에 튕겨냈으며 그의 검로는 정교하기 이를 데 없어 단 한 점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배군의 공격은 이제 시작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신형을 수십 개의 잔상으로 나누어 대전 전체를 가로지르며 연무극의 사각지대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보이지 않는 검강에 그물을 촘촘하게 엮어나갔다. 굉음과 함께 대전의 기둥들이 하나둘씩 꺾여 나갔고 독고룡은 그 가공할 만한 위력에 압도되어 구석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죽음의 공포에 떨며 절규했다. 죽어라. 모든 가식과 기만의 역사를 오늘 이곳에서 끝내주마라고 외치며 배구는 공중으로 도약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쏟아부은 최후의 일격인 유민구식의 제7식 초식을 완성하기 위해 검끝을 연무극의 정수리로 내리꽂았다. 검신에서 뿜어져 나온 칠흑의 파동은 대전의 공간 자체를 뒤틀어버릴 정도로 강력했으며 연무극의 흑철검과 맞부딪히는 순간 태양이 폭발하는 듯한 거대한 섬광이 번쩍이며 주변의 모든 사물을 집어삼켰다. 두 남자의 필사적인 힘겨루기는 대전의 지면을 수십 길 아래로 침하시켰고 폭풍 같은 건풍은 무림맹 전체를 뒤흔들며 건물을 조각내었다. 결국 배군의 처절한 사리가 연무극의 정교한 방어벽을 뚫고 그의 가슴팍을 깊숙이 파고들었으며 연무극은 피를 토하면서도 제자의 성취에 만족하는 듯한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뒤로 천천히 쓰러졌다. 배군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쓰러진 스승을 뒤로하고 기어 도망치던 독고룡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대전 중앙에 세워진 거대한 금색 옥좌로 그를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공포에 질린 독고룡이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손을 내밀었지만 배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검을 휘둘러 독고룡의 가슴을 옥좌의 등받이에 깊숙이 박아버리며 복수의 마침표를 찍었다. 독고룡의 비명이 대전에 무너지는 소리에 묻혀 사라질 무렵 배군은 자신의 전신을 타고 흐르는 피의 온기를 느끼며 허탈함과 해방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에 휩싸인 채 무너져가는 잔해 속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10년간 자신을 억눌러 왔던 증오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으며 동시에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복수가 남긴 것이라고는 오직 타버린 잿더미와 죽음의 향기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배군은 힘겹게 걸음을 옮겨 독고설이 주저앉아 있는 곳으로 향했으나 그녀를 차마 바라보지 못한 채 조용히 대전 밖으로 발걸음을 돌려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무림맹은 그날 밤의 대화재와 폭발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그날 보았던 흑색 검기를 내뿜던 수라의 존재를 전설처럼 구전하며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품게 되었다. 조정의 군사들이 뒤늦게 도착했을 때 대전터에는 오직 옥좌에 박힌 채 죽어있는 독고룡의 시신과 정체 모를 고수에 부러진 칼날 조각만이 발견되었을 뿐 그 어디에서도 배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정파와 사파를 막론하고 천하의 고수들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절대 무공의 출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주인을 찾아 강호를 샅샅이 뒤졌지만 소용없었다. 세월이 흘러 강호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으나 여전히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이면 무림맹을 단숨에 멸망시켰던 그 멍청한 자벽부 무사의 전설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우곤 했다.
무림맹의 폐허 근처에는 이름 모를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그곳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가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서늘한 안광을 보았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몸을 떨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오직 마노인만이 어느 깊은 산골의 작은 주막에서 술을 따르며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구름 너머를 무심히 바라볼 뿐이었다. 먼지방의 한 한적한 사찰마당에서 낡은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으며 그는 지나가는 동자승을 향해 예의 그 멍청하고도 순박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나 그 움직임은 마치 바람의 흐름을 타는 듯 유연하고 소리가 없어 주변의 새들조차 그가 곁에 오는 줄 모르고 지저귀고 있었다. 남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과거에 피비린내 나던 기억을 털어내듯 길게 숨을 내쉬고는 다시금 바보 같은 흥얼거림과 함께 묵묵히 마당을 쓸어내려가며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갔다.